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하루 동안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 오늘 당대표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일정을 재개하게 됩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3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은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분명한 입장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요. 네.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비판을 돌리기 위해서 전방위로 나쁘게 얘기하면 총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열렸던 방탄국회,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해외 출장을 나갔었고, 그 1월 달에 방탄국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난주 토요일 날 남대문에서 열렸던 그런 장외 집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국정 현안, 민생 현안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160구석이나 가진 그런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얼마든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을 그 추운 엄동설안의 길거리에 불러 모아서 보고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다시 탄핵안, 그동안에 이 탄핵안을 놓고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까? 당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역풍을 맞는다라는 지적과 그런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 않은 일들을 계속 해야 될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민수 대변인은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전방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한 카드라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저희들의 정치적 행위랄지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일에 대해서 이 역시 무슨 기승전 이재명 방탄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호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와서는 또 위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 감정법, 이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네. 심리를 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부대변인 하나가, 이재명 부대변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그분이 도의적 책임을 진 거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일하는 UAE의 적이라는 발언했지 않습니까? 거기 순방 나갔을 때 그 일정을 기자들한테 유출했다고 부대변인이 도의적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우리의 꽃다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는데, 희생됐는데, 그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까? 꼭 경찰 등 하위직들만 져야 됩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파면하라고 야당은 물론 유가족과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100일이 넘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냈더니 대통령실 당일날 거부했어요. 야당과 유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제발 책임자 처벌해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 파면해 주십시오 요구했는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야3당이 해야 되죠.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야3당이 해야죠. 물론 일각에서 저희 국회의원들, 민주당은 한 80% 훨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후폭풍을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거를 각하시키거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치적 책임 져야죠. 하지만 저는 설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께서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야3당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거를 보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놓고 그 책임자를 파면하라,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탄과 비교를 합니까? 다른 거는 제가 용납하지만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이 다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이게 헌재 인용이 안 될 시 역풍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 법적으로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이 된 건지 혹은 문제가 혹시라도 이게 인용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본 건지 그렇지는 궁금한데요. 않습니다. 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짙죠. 예.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대통령이 바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하니까 예.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파면을 탄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헌정사 처음이라고 하죠.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하게 어떤 이상민 장관이 지금 헌법과 예. 법안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논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추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다 혹은 뭐 이런 부분의 내용들, 그러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전해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이 지금 한미수 대변인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반응이 뭐 별로 이렇게 격렬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디 상처를 건드려서 아프면 아야 하고 소리를 내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 내는 저 탄핵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세요. 저는 야당에서 해임을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해임 건의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 행위니까. 하지만 어떤 공무원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을 하려면요. 지금 이번에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탄핵안을 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탄핵안을 낸 적은 있는데 가결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결된 적이 없죠. 예. 그러면 이번에 169석으로 가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회에 대한 그걸 가결시킬 정도로 예. 이상민 국무장관이 해방 이후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장관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장관이었습니까?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뭐가 위배가 됐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의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하면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그 분명한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죄형 법정주의에도 완전히 어긋나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살할 때까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재난 대응을 왜 제대로 못했냐라고 그 대통령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분명하게 정치적인 도를 너무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분명히 기각 내지 아니면 각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정치적인 후폭풍, 그에 대한 결과 모두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저희도 보수당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저희들이 정말 폭망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인지 안 되는 주장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 스스로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에 대해서는 논리가 많이 궁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투르키에 얘기한 겁니까? 예. 아니 이태원 참사하고 투르키의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서울 한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탄핵 소추 추진하고 할 때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저는 헌정사 처음이고 한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나쁜 선례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대통령실과 지금의 집권 세력은 이렇게 헌정사 처음인 일을 만들어내고 나쁜 선례를 만듭니까? 역대 우리 정부에서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먼저 사의부터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습하는 대로 자리에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경찰이나 구청 하위직들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물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치권이 방기하면은 책임 해태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해야죠. 헌재에서 기각돼서 예. 폭풍이 있으면 그 정치권 이번 야 3당이 감당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로 가기까지 이제 본회의는 사실상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민 장관의 업무는 공백이 되게 그렇죠. 됩니다. 중단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인물을 또 넣을 차관에 새로운 인물을 넣을 것이다라는 뭐 추측성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거에 뭐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면 그 차관이 대행을 하시겠죠 일단이야. 예. 뭐 그건 그대로 갈 거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그때 총리가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서에 따르게 될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한 나라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어떠어떠한 조항의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다는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지니까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럼 앞으로 야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너 물러가라는 식으로 다수만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공무원 조직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의정 폭거거든요. 다수당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3당이 탄핵 소추하고 네.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왜 헌법을 위반했고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고 뭐 국회 위증을 했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국민들이 세세히 볼 겁니다. 야 3당에서 추진하는데 감정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8일 내일이죠. 그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본인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경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고도 나라 아무 문제 없이 다 운영했던 국민들입니다. 그 행안부 장관 하나 탄핵 업무 중지됐다고 행안부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차관이 더 잘 일할 것 같고요. 뭐 제대로 보고도 못 받는 장관보다는 차관이 더 실무적으로 일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는 짧게 뭐 부탁드릴게요. 차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건 헌법 정신의 문제고 그 정치적인 도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을 예를 들면 다수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탄핵을 시키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24시간, 72시간 이내에 또 표결이 있어야 되니까요.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이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런 내용들 아무래도 뭐 당무 개입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이런 부분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투표장에 가서 두 표를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만 투표를 물론 최고위원에 대해서 두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 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은 손발이 더 잘 맞겠다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다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만 그게 그 누구신지 알잖아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형평성 그렇죠. 문제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공격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아니야 나도 대통령과 가까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유난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하고 후보가 같이 연대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개입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당신은 나를 끌어들여서 내가 당신하고 연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을 표현한 건데 그게 좀 거칠게 표현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심한 그런 잡음과 갈등,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예.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경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거는 맞다고 전해지나요? 그거는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비대위 했는데 여쭤보진 않았어요. 진짜 그런 얘기 받으셨어요? 그럼 민망하잖아요. 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라고는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나치다라는 누구의 권리? 그러니까 당권으로서,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아, 대통령이요? 예. 대통령이 이제 당비도 본인이 조금 더 많이 낸다고 그 하고, 당비는 저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 직책 당비입니다. 아, 예. 네, 직책 당비 내고 당원으로서 뭐 입장 개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당원의 입장 개진이 아니고 현직 통수권자라고 뭐 안철수 후보하고 어떻게 내가 동급이냐고 대통령 동급이냐고 발끈하기까지 했으니까 정말 국가 통수권자 최고 지도자로서 집권당의 전당대회에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은 거죠.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거고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징후들이 있었고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엊그제 일요일이었나요? 정무수석이 갔지 않습니까? 아, 예, 오후에 예. 가서 여당의 대표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지요. 그러고 뭐 정무수석이 간 거는 대통령의 뭐 의지에 따라 갔다는 얘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이제 저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게 아닐까 의심하는 당원들한테 정말 아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가 있다. 김기현 후보한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저는 정말 이런 대통령실 청와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비치는 경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는 나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처음이고 저는 그 근본 원인이 보면은 요즘 대통령실이나 이런 분들이 집권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무슨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윤핵관이 1등하지 않으면 친윤 후보가 1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을 국민 지지도 1등을 하니까 룰을 다 바꿔버렸어요. 골대를 이동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못 나왔죠. 나경원 의원이 1등을 하니까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장제원 의원 그렇게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 돌렸어요. 지지율 확 떨어지고 결국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1등하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는 세상에 안철수 의원한테 종북딱지 붙이는 거, 종북몰이 하는 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 지지율 또 끌어내리거나 극단적으로 만약에 못 나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당권 잡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윤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색깔론까지 나왔어요. 김기현 의원의 오늘 SNS에도 뭐 여전히 색깔론으로 이제 약간 공격하는 모양새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별로 뭐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게 내전이라고 그래요.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가 가장 치열하고 잔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도 보면 사실 여야 간의 그 싸움도 전쟁이긴 하지만 또 내부에서 이 경쟁을 할 때 그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치열해지고 격렬해지는데 그게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뭐 당대표를 놓고 후보를 놓고 격렬하게 싸웠었고 그 이후에 그 문재인과 그 이재명 대표도 그때 뭐 송가혁이니 뭐냐 하면서 무슨 그 해경군 김신이 뭐 서로 공방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장동 예. 사건이 막 터져 나왔어요. 예. 그럴 정도로 사실 내부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공격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게임이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갔다면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비대위나 선관위에서는 네. 사실 흥행이 안 되면 안 돼요. 사실 그 경쟁이라는 게 또 너무 밋밋하고 시들하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그게 너무 뜨거워져서 네. 그냥 운동장 자체를 태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뜨겁되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못을 박아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고 저희도 정말 조마조마하며 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후유증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대 끝나고 이거 잘 마무리가 되겠느냐. 후유증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 이런 보도도 나올 정도거든요. 뭐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이제 주류와 비주류로 갈리고 예. 서로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해야 돼요. 예. 제가 웃은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 막장 드라마 보면은 욕하면서 보잖아요. 막 손가락 같은 보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민주당 출입하는 고참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 얘기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 자리에서요. 예, 민주당의 팀장들인데도 예. 하면서 근데 관심은 있는데 전원이 다 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해서 네. 관심도 좋은 관심이 있고 국민으로 지탄받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물론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정책 대결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직 대통령이 거의 뭐 플레이어처럼 뛰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제일 심각한 거고요. 뭐 더 다른 거 물어보실 거면 하고 아니요. 더 말씀드려도 되면. 아니 저희가 좀 보여드릴 그림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안철수 네. 의원이 결과적으로 어제 라디오를 마지막 행보로 하고 공개 행보를 잠깐 중단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재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마지막에 했었던 안철수 의원 라디오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그런 어감들이 있어서 저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안 쓸 겁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10시를 기해서 다시 공개 일정을 재개한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 인터뷰 내용들 어떻게 들었습니까? 윤안 아니고 안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말이죠. 윤안이든 안윤이든 뭐 그 연대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 개입 비판을 하면서 왜 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대통령 개입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그 저희 당원들이나 저희 예. 당에서는 금기시되는 단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그 발언을 해서 그것이 민주당과 저희 당을 비판하는 쪽에서 광범하게 사용을 해왔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예.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은 또 이제 이쪽에서 윤핵관이라고 비판하고 이쪽 윤핵관이라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간신이라는 얘기까지 막 하면서 네.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는 게 맞고요. 네.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 표현이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하루 이제 공개 일정 취소하고 숨고르게 들어갔다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저 모습이 이제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렇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완주할 듯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오늘 이제 비전 발표에서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당연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오늘 수 발표는 있을까요? 정책 비전입니다. 거기서도 그래도 어떤 글쎄요 방향성이라던가 살짝 녹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 추측을 해볼 수 부분까지는 있을 것 취재가 안 돼 있고 아마 예. 그 본인들도 그거를 후보가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공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텐데 지금 10시부터 했으니까 예. 옳은 소리 저희 당 방송 보면 저는 이제 들어오느라고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하루 동안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이게 더 이상 에스컬레이터가 되지 않도록 기물 좀 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비전 발표회를 계기로 해서 이 경쟁 자체를 무슨 뭐 윤심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네. 내가 이런 정책을 쓰겠다라는 정책 중심으로 돌리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걸 다소 안철수 의원이 좀 목소리를 낮춘 거다, 태도를 좀 낮춘 거다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앞으로 메시지에서나 태도에서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어제 일정을 중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과 또 이른바 본인도 표현하셨으니까 윤핵관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뭐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당황하신 것 같고 저는 특히 예전에 이제 DJP 단일화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에게 내각의 절반 인사권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장 인사권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공동정부를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단일화 때 발표한 공동 선언문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공동정부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거의 뭐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초반부터 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까지 했는데 저렇게 이제 너무 강한 정말 폭력적으로 보이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정책 비전에서 이런 뭐 당무 개입이랄지 이런 말씀은 안 할 것 같은데 대신 저거 끝나고 나오면은 기자들이 분명히 이 질문은 던질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아까 나왔듯이 김기현 의원이 아침에 던진 5개항 예. 아시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죠? 지금도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사드는 뭐 잘했다고 보느냐? 햇볕 정책 지지하느냐? 신영복 선생을 여전히 존경하느냐? 예. 저는 이 마지막 질문도 상당히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요. 독재자 등소평을 이 롤모델인가? 우리 집권당 대표가 특히 유력한 후보에게 이런 공개 질문을 던졌다는 걸 중국이 알면 뭐 굳이 뭐 알아도 뭐 신경 안 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식의 던지고 사상 검증하듯이 가는 거 이거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1위가 여론조사 후보 1위가 사퇴하는 거 봤냐? 나는 1위를 하지 않겠다라면서 선거 전략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좀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했다. 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쨌든 전략은 좀 수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좋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글쎄요 좋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어필이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예. 8일과 9일에 거쳐서 이제 1차 예비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특이하게도 저희 당원이 이제 이번에 한 80만 명 정도가 그 당원으로 늘어났죠. 예, 그 고정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지 책임 당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에 이제 여론조사가 이거는 당심과 일반 지지자 여론조사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아예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6천 명에 대해서 여론조사, 당원 6천 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3개 기관이 10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약 2천 명씩 맡아서 여론을 확인을 하는 거죠. 당심을 확인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인구 대비가 아니고 저희 당원 대비 비율대로 그대로 해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그대로 해요. 예, 영남이 40%면 거기에 40%에 맞춰서 나머지 지역이 60%면 그 60%, 그다음에 33%인가에 해당하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예. 얘기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일반 여론조사와 그 당원 6천 명이 했던 여론조사가 얼마나 일치할 것이냐, 네. 그 나온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 다 알려질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사퇴? 글쎄. 아마 저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4분, 지금 화면에 예. 봅니다만 6분 중에서 이제 4분으로 추려질 거 아닙니까? 네. 그 4분 중에서는
사퇴하는 분은 없겠죠. 네. 예.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존중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대통령실의 입장은 존중하며 앞으로 선거 전략에는 약간의 이제 방향을 정비를 하는 이제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후보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셨군요. 근데 아마 정책적으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투표는 당원들이 하십니다마는 당원도 8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검증하듯이 막 우기양 질문 던지고 거의 막 몽둥이나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흉기 들고 덤벼드는데 말로만 이제 정책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이제 맷집도 계속 맞다 보면은 아무리 맷집이 강해도 휘청거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은 이제 일단은 뭐 안윤연대랄지 윤한연대인가요? 그 용어도 안 쓰고 윤핵관 안 쓰고 낮은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아까 김 의원이 말씀대로 10일 날 4명 가리는 투표 당시 이제 이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또 아름아름 알려지거든요. 그때 진성당원들의 표심, 그다음에 그 전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네. 거기서 안 후보가 만약에 지금 1등을 상당히 큰 차이로 가고 있는데 순위가 바뀐다면은 안 후보 측에서도 전략을 끝까지 레이스를 달린다고 한다면 또 수정하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선거가요. 지금 여러 차례 전국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3, 14일 날 제주도, 그 다음 날 부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하면서 뭐 대구, 광주 쭉 돌아서 3월 2일 날 제가 이제 고향에 사는데 그 고향에서 경기도는 이제 고향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견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굉장한 그런 역동성이 생겨날 거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0월 8, 9일 날 여론조사를 해서 10일 날 발표하는 1차 그 결과, 네. 그다음에 그 경선을 다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그 주목해 봐야 될 것 과정에서도 또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럼요. 모르겠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런 변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양 후보는 노력을 하게 될 텐데 김기현 의원이 하는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릉까지 찾아갔다고 전해지고 그리고 초선 10명 가량 정도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나 전 의원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이제 나 의원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지만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저게 정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저 사람이라는 게 물에다 침 뱉고 그 물을 다시 마시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저 어렸을 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보면 저렇게 뭐 저 사람 물러가라라고 이제 연판장도 내고 비판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쟁에서 탈락하고 나니까 미안해 내가 그랬던 게 아니게 내 진심 아닌 거 알지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이게 여든 야든 정치판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고요. 합종연행 뭐 또 이합 집산을 계속하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저기 말이 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공격한다라고 보기도 좀 뭐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마음까지 열어서 좋게 해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정치의 세계라서 나경원 의원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는 나는 승자 편에 쓰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예. 조금 더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안에서 보기에는 다반사라고 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좀 놀라운 면도 있었어요. 굉장히 좀 갑작스럽기도 했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전대에 영향을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줄 것이지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사실은 또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저도 취재할 때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예전에도 한번 출마할까 말까 물어보신다면 제가 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가는 게 길게 보면 좋다고 했을 텐데 저는 이번에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도 돕지 않는 게 길게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누군가를 손을 들어주는 게 특히 김기현 후보를
하는 거는 당장은 뭐 그쪽에서 어떤 감언이설을 내놓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 정치권에서 뭐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은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어요. 연판장 돌려서 그것도 처음 거의 못 봤거든요. 연판장 돌려서 그렇게 집중 공격하고 그다음 반윤의 우두머리까지 공격하신 분은 다시 또 뭐 장제원 의원은 우리는 동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김기현 의원은 가족 여행한 데까지 쫓아갔는데 저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고 잔인하더라도 어떤 선이라는 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분들께서도 보시면 이거 너무 해도 심하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가서 도와달라고 뭐 손을 내밀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좀 스토킹도 아니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전 의원을 찾아간 것이 혹시 좀 조급해서 혹은 좀 불안해서라고 생각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제 뒤집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두를 달리던,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4% 시작해서 4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 이제 승부는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한때는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그 드랍을 하고 물러나면서 예. 그러면서부터 안철수 후보가 또 그 김기현 후보가 걸었던 길처럼 갑작스럽게 급상승을 하면서 판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혼란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또 1등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뭐 몇 군데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내가 1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기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라는 건 다급하죠.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찾아가는 건 뭐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니 누구한테든 간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행사할 때 보니까 후보들이요 몇십 명 모인 자리에도 갑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몇십 명 모인 자리에 가서도 정말 폴더 인사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표를 구하고요. 무슨 당원대회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한 200명, 300명 있지 않습니까? 와서 그 200명, 300명하고 다 인사를 악수를 하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돌아요. 예.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 정도 정성을 쏟아야 뭐가 이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마음가짐이 그럴진데 무슨 뭐 나경원 후보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요. 뭐 누구든지 자기에게 표가 되거나 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 그리고 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으로 화력전이 치열한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논문 진행한 수사잖아요. 표절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예, 어제 대정부 질문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이런 말들 계속 주고받았고요. 조금 전 들었지만 뭐 아주까리 기름 이런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한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희 태영 의원도 저분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단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가 좀 궁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하게 이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그 제1야당 대표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어떤 근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령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그날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상 통화가 힘든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허위나 일방적 진술 그걸 토대로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을 빨리 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면책 듣고 있는 정치 공세지만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청래 의원 질의에 쭉 저도 봤습니다. 국회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딱 두 마디만 하는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 건 뭐 카톡 수백 회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 옛날 건데 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딱 하나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하면은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계좌가 발견되고 파일이 발견되고 직접 거래한 정황까지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다. 검사 입을 통해서. 이런 질의를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임 정부가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전임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하실 때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오늘도 또 압수수색했던 성남시청 그 수백 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은 전임 정부 때 했었는데 없었는데 이런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든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하듯이 소환 통보라도 해서 소환 조사를 하든 이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대정부 질문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일단은 저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태영호 의원이 뭐 구속 수사하라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그 태영호 의원 말씀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나는 그렇다. 그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뭐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대단히 무례했고 적어도 국회의사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깐족대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좀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고요. 이거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이 이런 식의 어떤 단어를 쓰시나라는 분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 수사 부분들은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해라라고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친문 검사로 알려진 분들이 2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거고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기록에 있는 이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뭐 수사를 왜 안 하느냐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 수사가 무슨 뭐 아무 때나 아무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분명하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이 금요일 날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들이 더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 질의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뭔가 좀 말싸움으로 자꾸 번지는 듯한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선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주목이 되는데 짧게 1분씩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경제예요? 예. 저는 뭐 제가 뭐 직접 뭐 의원들의 원고를 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 분야니까 지금 민생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난방비나 난방비 폭탄, 물가도 엄청나게 진짜 올랐더라고요. 그 물가 폭탄도 터졌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어떤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당이라고 일방적으로 감싸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추궁을 해야 제대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지난달만 해도 127억 무역 적자가 났는데요. 그게 연속 11개월인데 25년 만이랍니다. 정말 IMF 직후죠. 그래서 이 정도로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정부가 정말 여기에 맞춰서 경제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내각을 상대로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의하고 대책까지 찾아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태도로 말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뭐 한민수 대변인과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이게 뭐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혹한이 밀어 닥쳤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이 됨으로써 감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여야를 따로 가릴 것 없이 서로 손가락질할 것 없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수출도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예. 수출도 급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지 않으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두드려 패면서 왜 수출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업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를 좀 도와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야 관계없이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데 손을 맞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께 좀 와닿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